안녕하세요. 11월 비욘디 방송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으뜸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수진입니다. 오늘 시간의 주제는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정신과 의사로서는 정신과의 상징과도 같은 질환입니다. 이 정신의학은 조현병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환은 오랫동안 정신분열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정신과 의사로 첫 발을 내딛었던 2010년대에 요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요. 지금의 이 조현이라는 것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현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합니다. 조현병은 이런 지각과 사고의 과정이 마치 현악기의 줄이 골라지지 않은 상태처럼 조율이 잘 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줄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 예상과 다른 소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환자는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듣고 또 정보를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이 질환을 사각실조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각사, 느낄 각입니다. 즉 생각과 감각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명칭과도 일부 맥이 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증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조현병 질환의 대표적인 모습,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34세의 남성 A씨가 회사에서 자꾸 나한테 텔레파시를 보낸다는 증상을 주소로 정신과에 내원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내원한 것은 아니고 이제 텔레파시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에 가족들이 너 문제가 생겼다, 아니다, 옥신각신한 끝에 반쯤은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은 적은 없고 이번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활발하고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역시나 다른 가족들도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병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A씨가 처음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우울해지고 위축되고 자꾸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런 모습이 이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하고 누구는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또 어디 부서장은 업무 조정을 해주기도 하셨는데 이런 증상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서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하다고 자리를 피하고 또 누가 말이라도 걸라치면은 그냥 얼버무리고 빨리 자리를 뜨는 확실히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A씨는 굉장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된 영상들, 책들을 출근길에 읽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무렵부터는 우주의 신비라던가 아니면 종교적인 것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한 책들,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당연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평소에 A씨의 모습과 비교하면 사실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이죠. 3개월 정도 전부터는 회사에서 나를 감시한다라고 말하면서 결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가면은 다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또 뒤에서는 본인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런 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큰 소용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내원을 할 무렵에는 이제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는데 이렇게 허공을 가만히 보고 있는다거나 희죽희죽 웃는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굳은 표정으로 허공에 대고 욕설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직장 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집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텔레파시를 보내고 또 가전제품에 칩을 심어서 본인을 감시하고 있다고 해서 냉장고니 에어컨이니 테레비니 다 뜯어서 분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A씨의 진료실에서의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장님이 자꾸 업무에 대해서 코멘트를 집 근처에 있는 송신탑에서 신호를 증폭시켜서 보내고 있다. 특히나 욕을 한다. 그래서 찾아가서 막 결판을 내야겠다고 굉장히 결연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료를 하고 또 치료를 시작하게 된 분이 있었는데 조현병 발병에 있어서 굉장히 전형적인 증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환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부터 환청이든 망상이든 이런 조현병의 대표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기 몸살만 생각을 해봐도 처음에는 몸이 으슬으슬하고 뭔가 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다가 그 다음에 열도 나고 콧물도 흘리고 기침도 하고 이런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조현병도 이처럼 아주 서서히 질병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가 있는데 좀 전의 증례에서는 처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한 7달에서 8달 전이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3, 4년 이렇게 아주 서서히 긴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 동안에 나타나는 변화, 그러니까 감기 몸살로 치면 그 으슬으슬한 그런 느낌들은 조현병에서는 주로 성격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우울해지고 또 대인관계를 피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주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모함한다는 식으로 피해 사고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공통적으로는 철학적인 사고들, 종교적인 사고들, 우주라든가 존재에 대한 그런 고찰들을 하게 되고 여기에 상당히 몰두하는 모습들이 종종 관찰되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구기를 거쳐서 이제 기침, 가래, 발열 같은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환청, 망상과 같은 증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진 원장에게 바톤을 넘겨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과 같은 전구기를 거쳐서 완연한 조현병이 되면 방금 들으신 대표적인 증상, 환청과 망상과 같은 증상들이 발현하게 됩니다. 마치 조금 전에 비유해서 으슬으슬 몸이 안 좋고 춥고 한 시기를 거치다가 감기 몸살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대표 증상인 기침, 가래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랑 비슷한데요. 보시면 대표 증상 환청 옆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환청과 망상은 없던 증상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양성 증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인 음성 증상도 있겠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환청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대개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대화하는 말소리 같은 것들을 듣게 되는데요. 생각이 머릿속에서 울린다 또는 누가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용과 양상은 정말 다양한데요. 명령이나 비난, 조언, 욕,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로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신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로 들린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환청도 망상도 이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여기에 반응해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과 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말 현실에서 있는 것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환청은 많은 경우에 혼잣말을 동반하게 되기도 하고요.
숨기기가 무척 어려운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두 번째 대표 증상은 망상입니다. 이 역시도 없던 증상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환청과 함께 양성 증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망상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실제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맞지 않으며 또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쉽게 교정되지 않는 믿음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생소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 또는 굉장히 생소한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 같은 것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망상적인 무언가로 비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상의 그 문화적인 배경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인 배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80년대 피해 망상이라고 하면 누가 나를 이렇게 뒤쫓거나 감시하거나 해코지하려고 한다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이런 망상들을 보면 예전 80년대에는 안기부 요원들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이런 종류의 망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IT 대기업들이 망상의 내용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앱에 코드를 심어서 핸드폰을 해킹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망상은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적인 세계관이 구축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근거는 바로 망상적인 지각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포털에 접속을 하면 맞춤형 광고가 뜨고 또 앱을 껐다가 켜면 광고 내용이 바뀌고는 하죠. 망상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바로 네이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어딘가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접속을 할 때마다 이게 계속 눈에 띄게 될 테니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은 점점 더 강해지겠죠. 또 집 앞에 공원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자기들끼리 내가 지금 집 밖에 나왔다는 거를 통신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왜 굳이 저 자리에 서서 핸드폰을 하는 거지? 왜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하는 거지? 이런 사소한 주위의 변화와 자극 하나하나가 모두 수상쩍게 느껴지고 이게 이제 점차 쌓이면서 확신으로 변해가고 망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망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애정 망상의 경우에도 교수님이 회진을 돌 때 눈을 깜빡이는 게 나에게 보내는 신호인 것처럼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눈을 보통은 일정하게 깜빡이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방금 연달아서 눈을 깜빡였다거나 또는 고개를 돌리면서 눈을 깜빡인 게 나에게 보내는 추파를 보내는 거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망상 중에 이제 외도, 부정망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외도와 관련된 망상도 굉장히 그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그 우리 아파트라든가 그 고층 빌딩 맨 위에 그 빨간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깜빡깜빡할 때 남편 혹은 아내가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 지금 저 불빛이 깜빡일 때에 맞춰서 전송을 하지 않았냐. 이것이 부정의 상대에게, 외도의 상대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혹은 TV에서 아나운서가 어떤 단어를 말을 했는데 이게 딱 끝나는 때에 맞춰서 당신이 핸드폰을 집더라. 이제 이런 그 근거들이 망상적인 세계관을 공고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거든요. 다른 망상과는 다르게 이 부정망상은 한 사람,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상대방이 망상적인 지각을 바탕으로
외도를 확신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뭐 위치 추적 앱도 깔고 아니면 핸드폰 화면도 다 보여주고 하지만은 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을 때 아무것도 실제로는 없지만 앱 배열이 이상하다, 외도의 증거다, 수상하다, 뭔가를 지운 게 틀림없다, 혹은 카카오톡 맨 끝에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이랑 나눈 것들이 뭔가 그 미묘하게 이상하게 끝나 있다, 이것이 신호를 보내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망상적인 지각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관계없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로 돌아가 보자면은 객관적인 사실 혹은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교정될 수 없는 믿음인 거죠. 또 앞서서 다른 문화권에서 그 사각실조증, 생각사, 느낄 각자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중립적인 자극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이 맥락이 왜곡되는 것, 이것이 다른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 이 조현병의 망상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환자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우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무한 반복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 환자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느낌이고 생각이고 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피해망상의 경우에, 피해망상이 압도적으로 빈도가 높은데요. 정서적 지지는 하되 망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교과서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걱정스럽겠다, 무섭겠다,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감정적인 데 대해서는 공감을 표해 주시되, 망상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부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고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은 설명이라던가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증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B씨는 39세의 남성입니다. 12년 전 27살 때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차례 다시 입원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약을 복용하면서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양성 증상,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행동 문제들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B씨의 문제는 점차로 심해지는 무기력입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는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요. 은둔형 외톨이와는 또 다른 것이 B씨는 스마트폰도 안 하고 컴퓨터도 안 합니다. 유튜브도 안 봅니다. 로봇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얼굴로 그냥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가족들이 나가자고 밀어붙이면 그제서야 겨우 힘들게 나가서 동네 한 바퀴를 걷고는 들어오면 다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B씨의 증례에 나타난 증상을 음성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양성 증상을 설명드리면서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무언가가 사라져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왔던 환자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의욕, 활기, 목표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나 이걸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그리고 자발적인 행동, 뭔가를 보고 재밌어 하거나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의사소통을 하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건 역시 자발 행동이자 인간관계의 한 부분이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말하는 걸 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청 망상과 같은 양성 증상들은 약물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증상인데 반해서
방금 말씀드린 음성 증상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큰 병원의 납병원들에서 조현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러 치료 프로그램들이나 사회 참여 활동 같은 것들이 이 음성 증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그러면 더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런 악순환을 밟게 되는 것처럼 음성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이 줄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축 처져 있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더 활력은 줄어들게 되고 뭔가를 시작하는 건 어려워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밟게 되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듯이 이런 센터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음성 증상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성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 음성 증상에 대해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들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출시되는 조현병 치료 약물들, 즉 항정신병 약물들에 있어서는 이 음성 증상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가 또 좋은 큰 차별점으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조현병을 구성하는 핵심 증상들인 환청과 망상 그리고 음성 증상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조현병이 서서히 생기는 시기인 전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진료실에서는 갑자기 생긴 이 양성 증상, 망상과 환청을 주소로 내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많이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전국이 서서히 생기는 시기가 없이 발생한 정신병적 증상이기 때문에 조현병은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긴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대부분의 원인들은 마약, 그 중에서도 각성제인 필로폰 투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증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례가 뜰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볼까요? 예. C씨는 24살의 여성이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중독자입니다. 약물을 투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안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또 나를 잡으러 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고 방 구석으로 가서 되게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핸드폰이 해킹되었다. 이상한 악성 코드가 심어졌고 앱이 깔려있고 작동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쥐고 뭔가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집에서는 아까 이제 그 A씨의 증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방 감지기, TV, 에어컨 이런 가전 제품들이 나를 감시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해서 또 다 때려 부수거나 아니면 뭔가로 덮어놓거나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왔을 때는 병원에 이제 대기실 모니터라던가 이런 전자제품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영상이 유출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그 TV를 꺼달라고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진료실 뒤쪽에 누가 없냐, 그리고 경찰한테 연락을 받지 않았냐 계속 확인하고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젊은 사람에게서 갑자기라는 말은 그 성격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전구기가 없다는 뜻일 텐데요. 전구기 없이 갑자기 망상과 환청 증상이 발생한다면 약물 중독, 마약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증상은 조현병에서와는 약간은 다르게 전형적으로 피해 망상과 관련한 환청, 여기에 대한 아주 심한 불안과 의심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증상들은 약 기운이 끝나고 나면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줄어들곤 하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약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다시 투여를 하고 약에 의해서 뇌가 또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생생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약을 투약했을 때 문제가 생겼던 건 맞은데 지금은 진짜다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약 기운이 끝나고 나면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약을 만성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것이 후유증으로 남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는 뇌에 흉터가 남았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사이렌 소리든 뭐 이름 부르는 소리든 되게 다양한 종류의 환청이 아주 신경 쓰이는 정도로 남아서 수년 정도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증례, 세 가지 증례를 통해서 조현병 그리고 정신병적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네, 한 줄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은 아니고 한 세 줄 요약 정도로 해보자면 이제 조현병은 서서히 증상이 발생해가는 시기인 전구기를 먼저 거치게 되고요. 이 전구기가 지나고 나면 환청과 망상 그리고 음성 증상들이 발현하면서 본격적으로 발병하게 됩니다. 전구기에는 기분의 문제가 흔히 동반되고 여기에 더해서 뭔가 어떤 존재론적인 고민이나 평상시에 잘 하지 않던 그런 생각들에 몰두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환청과 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본인에게는 굉장히 생생한 마치 현실과도 같은 경험입니다. 외부의 설명이나 설득을 통해서 교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현병 환자의 기능 수준을 점차로 떨어뜨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데요.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운동을 계속 해줘야 하는 것처럼 음성 증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어떤 활동, 개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주신 질문들을 보면서 천천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마지막에 권태호님께서 주신 벤조디아제핀도 임의로 끊으면 조현병 같은 후유증이 오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예, 띄워주셨군요. 벤조디아제핀을 임의로 끊었을 때 보통 이제 오랫동안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은 상당한 불안과 초조 그리고 불면입니다. 이제 뭐 환청이나 망상 같은 전형적인 그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이 담당해주는 역할이 잠을 자게 하는 것, 그리고 덜 불안하게 해주는 것, 긴장을 덜하게 해주는 역할들인데요. 이것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 뇌가 이 기능들을 약에 맡겨버린 채로 그냥 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 쓰는 그 근육이 빠져버리듯이 계속 약을 먹다 보면은 뇌가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이 임의로 벤조디아제핀 약이 안 들어갔을 때는 후유증이 불면, 불안 그리고 엄청난 초조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벤조디아제핀을 오랫동안 고용량으로 남용하던 경우 이제 제가 주로 진료하는 분야는 약물 중독이니까요.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처방 용량 하에서의 벤조디아제핀의 경우에는 임의로 끊었을 때 가볍게 잠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은 조절 목적의 정신과적 증상이 다소간 악화된다거나 하는 정도의 일시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주신 질문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흥님이 조현병 너무 무섭더라고요. 완치는 불가능한 걸까요?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제 완치라는 개념이 사실 정신과에서는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조현병과 같은 질환들은 어떤 이렇게 특정 기간 치료해서 치료를 완전히 그냥 끝내고 그렇게 완치를 해서 단기적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뭐 마치 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그런 만성 질환들처럼 꾸준히 계속 관리하고 조절해 나가는 질환으로 보통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증상이 완전히 거의 100%에 가깝게 호전이 되고 생활 기능이 잘 유지가 된다면 약을 조심스럽게 줄여보거나 끊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재발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맞는 약을 맞춰 나가고 또 부작용이 없이 효과를 취할 수 있는 약을 찾게 되면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하면서 생활에서의 기능을 가급적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료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게 되거나 약을 너무 일찍 갑자기 감량하거나 이렇게 중단하고 끊어버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재발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약을 끊고 나서 한 5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재발을 하게 된다는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재발을 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약을 중단하거나 하기보다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 먹으면 치료되나요? 라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 증상, 환청이나 망상 같은 증상들은 항정신병 약물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환청이나 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환자가 병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식이라고 하면 내가 병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인식을 말하는데요. 이런 병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있다고 해서 약을 스스로가 꾸준히 잘 챙기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당장 새롭게 생기는 증상이 없이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아마 그 병식 관련한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한 번에 다 답을 해주셨군요. 예. 크리스탈 님이 조현병은 스스로 인지가 가능할까요? 환청이나 환시가 실제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병식의 개념에 있어서 이런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저희가 보통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사실 스스로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정말 생생한 현실처럼 경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100% 진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스스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은 병식을 스스로 가지기 어려우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게 증상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고 나중에 새롭게 어떤 비슷한 증상이 올라왔을 때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능력을 또 가지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하지만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스스로가 인지하기보다는 가족들에 의해서, 친구나 지인들에 의해서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 불면증 같은 것들은 스스로 주관적으로 불편을 느끼시죠. 잠을 못 잔다거나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거나 너무 우울하고 기분이 다운돼서 힘들다거나 이런 것들로 스스로 내원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은 편인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처음 병원을 찾아오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주위의 도움이 권유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권태호님께서 주신 그 질문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항정신병 약은 항우울제보다 더 강한 약인가요? 임의로 끊으면 금단이 오나요? 그리고 ADHD 약 학생한테 사용하는데 중독성이 있나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이제 두 가지여서 앞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정신병 약은 항우울제랑 그냥 다른 약입니다. 강한 약, 약한 약을 나누기에는 아예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더 강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항정신병 약물들이 특정 수용체의 차단으로 인해서 졸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항우울제와 비교해서 조금 더 강한 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는 아예 다른 종류의 약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ADHD 약을 학생에게 사용하는데 중독성이 있는가? 사실 ADHD 약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무분별한 처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와 같은 ADHD 환자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약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는 컵에 물이 덜 차 있는 거에 보충을 해줄 때는 요만큼 채워주는 약으로 쓰일 때는 정말 훌륭한 약인데 이 정상인들이 물이 충분히 차 있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더 보강을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첫 번째로는 효과가 없이 부작용만 생기기가 사실 십상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각성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정상인이 복용을 했을 때에도 특유의 각성 효과를 느끼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리적인 의존 그리고 중독성들이 종종 발생하고 때문에 그 정신과 선생님들께서 처방을 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그냥 주의력 개선제다, 별 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질병이 ADHD가 없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복용을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의존성이나 아니면 과복용 때문에 뭐 이 환청과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약입니다. 다시 한번 ADHD가 있는 사람들만 복용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칸트처럼 님이 환각이나 환청 증상이 있는데 조현병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 진단 기준에 속하는 증상으로 이런 환청, 망상, 그리고 음성 증상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조현병에는 요거 말고도 뭐 와해된 언어나 행동이라는 또 기준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말을 할 때 보통 어떤 맥락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을 구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조현병의 증상들 중에서 굉장히 이 언어가, 말이 질이 멸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단어들의 나열이기는 한데 맥락 없이 이어지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건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또는 도저히 어떤 맥락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기준에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증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은 없는지를 보고 조현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환청이나 환각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현병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돌아오기는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 같은 기분 장애에서도 환각 증상이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울이 심한 시기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를 자꾸 이렇게 자책하게 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죽으라고 하는 내용의 환청을 듣게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요. 조증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 이렇게 신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구하기 위한 어떤 사도로서 태어났다.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과대망상이라든지 그에 동반한 환청이 같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청 증상 또는 환시, 환청 이런 환각 증상이나 망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조현병 진단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런 기분 장애나 다른 진단 요인들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진단 요소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환청을 호소해서 내가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 중에 잠들려고 이렇게 까무룩 잠들려고 할 때나 잠에서 일어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제 이런 그 환청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꽤 또 계시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어느 날 전화하셔서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셨었는데 입면시에 혹은 출면시에 일시적으로 환청 혹은 환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신 것처럼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기분 장애나 아니면 정상적인 뭐 수면 단계에서든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환각이나 환청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꼭 조현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사제 맞으면 더 좋은가요? 라고 체스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의 종류 중에 주사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조현병에서 쓰이는 항정신병 약물,
아까 말씀드린 환청, 망상과 같은 양성 증상을 조절하는 그 항정신병 약물의 일부 주사제로 만들어진 약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해당하는 약제들은 주사로 맞을 수 있으면 가장 큰 장점은 매일매일 약을 먹는 대신에 짧으면 한 달 또는 길면 3달이나 6달에 한 번씩 주사만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수고로움이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누구나가 그렇지만 사실 매일 약을 먹는 게 굉장히 귀찮기도 하거니와 거부감도 사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이 병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중간에 생활하다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약을 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먹는 약으로 조절하시던 경우에는 이렇게 약을 중단하게 되면 바로 재발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지만 주사제를 맞고 계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다음 주사를 맞기까지의 그 주기 동안에는 적어도 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발의 위험을 조금 낮추면서 그 사이에 다른 치료 방향을 좀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김수진 원장은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제가 보고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김수진 원장이 예전에 그 검색을 혹시나 해보신다면은 그 장기지속형 주사제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 집필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질문은 남겨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위쪽에 인지 기능이 예, 머리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하는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조현병의 경과,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상 중에 인지 기능의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의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지적인 능력들이 손상되어 가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이 증상들이 양성 증상을 치료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는 걸 사실은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것이 이 추세를 아예 역전시키는 것은 아니고 속도를 느리도록 만들어주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을 먹으면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간 멍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느끼면서 환자분들이 내가 이 약 먹으면서 머리가 나빠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약이 더 빨리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애님이 혼잣말 가끔 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환청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혼잣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질병이나 증상과 관련 없이도 습관적으로 혼잣말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들을 진료실에서 듣게 되기도 하는데요.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 또는 약간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의 하나로 이런 습관적인 그런 일종의 버릇처럼 혼잣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혼잣말이 과하다 싶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조금 조절하는 연습들을 함께 하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다만 이 혼잣말이 그런 목적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뭔가 어떤 목소리가 들려서 누군가의 말소리 또는 누군가의 생각이 머릿속에 들려서 그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혼잣말을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혼잣말만으로 어떤 증상이나 진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뽀로뽀로비님, 리스페달 먹은 지 10년 넘었는데 최근에 건강검진하니까 감마지 BT 수치가 100일이 나왔는데 약 때문일까요? 살이 쪄서 그런 건가요? 사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고는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치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을 하신 약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수치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전 수치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보시면 좋겠고,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진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에 조현병 많이 나오는데 범죄자들 중에도 많을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자극적인 그런 뭐 강력 범죄 이런 사건에 대한 뉴스들을 보시면 뭐 조현병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물론 여러 차례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연구 결과들을 보면 물론 조현병 환자들에게서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도 있지만은 오히려 뭐 일반 인구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제 범죄 비율에 굉장히 높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는 게 물질 남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알코올, 술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그런 어떤 물질 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범죄로 이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큰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있어서 어떤 조현병의 진단 자체보다는 그런 이제 생활에서의 어떤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칸트처럼님, 의부증도 조현병일까요? 이제 뭐 조현병 아마 이제 아까 망상장애 혹은 망상 증상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외도와 부정에 대한 망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배우자를 의심하고 어떤 답변을 주어도 이제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다면은 당신 이렇게 뭐 망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명확한 기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자극 혹은 자극에 대한 해석이 동반되어 있다면은 이제 이것은 조현병 혹은 망상장애로 넘어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지점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고, 왜냐하면 불안감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확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이것은 다른 증상들이 동반이 되었는가, 그리고 아까 김수진 원장에게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사고의 흐름 혹은 뭐 말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은 사고의 흐름이 깨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의부증도 조현병이냐 망상이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가 제 답변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권태호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우울 불안 증상으로 설트랄린 50mg 복용 중인데 항우울제 계열 한 개만 복용하면 우울 불안 치료가 잘 되나요? 또 오래 장기간 복용해도 되나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이제 설트랄린이라는 요 약이 말씀하신 SSRI 자세히 말씀드리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는 세로토닌과 관련된 항우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울이나 불안을 치료하기 위한 1차 치료 약제로 저희가 항우울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약물 중에 한 가지이고, 용량을 이제 50mg 복용 중이시라면 뭐 사실 아주 고용량에 해당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얼마나 잘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로 유지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증상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이 약을 증량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병합했을 때 효과가 또 있기도 합니다. 한 가지 약을 고용량 복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난다면 효과를 보되 부작용이 덜한 수준의 용량을 사용하면서 다른 계열의 약을 조금 같이 써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개만 복용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이냐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제제로 치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작용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여러 가지 약제들을 작은 용량을 좀 병합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 비해서는 연구들을 거치면서 비교적 이런 안전성이 많이 확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부작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졸음이라든지 그런 어지러움, 두통이나 뭐 멍한 느낌, 또는 뭐 속이 메스껍거나 이런 소화기계 쪽의 부작용,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또는 체중이 는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부차적인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약물 자체는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셔도 안전한 약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치 그 고혈압이나 당뇨에서 만성 질환에서 약을 오랫동안 먹는 것과 같습니다. 부작용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 신체가 부족한 능력을 약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거지요. 치료의 득이 실보다 더 큰 상황에서는 네, 오랫동안 유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11월 비욘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